지진 공포에 떠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대지진 위협 속 한국행을 선택한 그들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히로키입니다. 도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25세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적어도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진 앱을 확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파트 벽의 미세한 균열도 불안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라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리스크 분산 정책으로 해외 지사로의 인력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더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대규모 지진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광범위하며 의료 시스템은 선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했습니다. IT 엔지니어로서 제 경력을 발전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울지사 발령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대학 시절부터 취미로 배워온 한국어 공부를 더욱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어서 엔지니어인 저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수준 높은 품질과 접근성에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혁신 정신이 이런 플랫폼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지진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떨던 어느 날 발령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지사로의 이동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전성, 발전된 인프라, 문화적 친밀성에 대해 설명드리자 점차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깨끗한 도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이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짐을 싸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 땅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향합니다. 안정된 대지 위에 세워진 나라, 기술과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제 미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욱 열심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가며 한국의 생활정보, 주거환경, 교통체계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제 노력은 곧 다른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안정된 미래 찾기라는 해시태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는 한국의 지진 안전성, 선진화된 도시 인프라, 편리한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정적인 집안 구조와 철저한 건물, 안전기준은 지진 공포에 시달리는 저와 같은 일본 청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지진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저희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이 만나는 복잡한 지질 구조 위에 자리하고 있어 항상 지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차이는 두 나라의 안전성에 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꿈을 품은 아오이 씨, 켄타 씨, 유리코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지진의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매주 2차례 화상으로 만나 한국어를 공부하며 서로의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유리코 씨는 의료 종사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낮은 의료비와 높은 서비스 품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료보험도 우수했지만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더욱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켄타 씨는 건축 전문가의 눈으로 한국의 건물 내진 설계를 조사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한국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들도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저희 일본의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었습니다. 아오이 씨는 IT 전문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 고도로 발달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녀에게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혁신적인 IT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영상을 자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안전한 치안, 깨끗한 거리,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영상 속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지진 걱정 없이 고층 아파트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 모여 종이 지도를 펼치고 서울의 주거 지역을 연구하던 날 갑자기 저희 스마트폰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규모 4.5의 작은 지진이었지만 카페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국행을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량 통계를 살펴보니 저희 일본에서 한국 이주, 한국 취업, 한국어, 학습 관련 검색어가 지진 이후 급증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전과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취업 포털에는 일본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공고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지사 발령을 앞두고 한국의 비자 제도와 외국인 등록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다양한 비자 혜택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정책은 저와 같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새 삶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IT, 공학,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외국인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서는 제 서울지사 발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 허가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저의 취업 비자가 승인되었고 서울지사에서의 직무와 업무 환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의 전월세 제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외국인을 위한 주택계약 안내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달리 보증금 제도가 있어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 상담, 법률 자문, 비자 안내, 은행 계좌, 개설 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도 중요한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 취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 한국어 공부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와 일상 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공학도인 제게는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서울의 회사 동료들과도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일본보다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직접적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기대되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쿄에서 아오이 씨, 켄타 씨, 유리코 씨와 만났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한국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오이 씨는 서울의 IT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켄타 씨는 한국 건설회사의 내진 설계 컨설턴트로, 유리코 씨는 서울의 국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도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우리 모두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야자키 지진 이후 자주 울리던 지진 경보 소리, 매일 밤 뉴스에서 들려오던 난카이 대지진 경고는 이제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니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첨단 도시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항 철도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일본의 것보다 더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실시간으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임시 숙소인 서울 중심부의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지진 알림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들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출근 시간은 도쿄만큼 붐볐지만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더 빠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은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제 부서의 팀장인 김민수 씨였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도쿄의 회사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칸막이가 낮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리에는 환영 메시지와 함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모두가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제가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특히 최지연 씨라는 동료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초반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저를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점심 문화는 일본과 달리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고기와 각종 반찬이 가득한 한정식을 맛보았습니다.
음식의 맛과 정성스러운 차림에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방식과 효율적인 회의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모든 결정에 시간을 들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핵심 인원들이 모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퇴근 후 지연 씨가 저를 위해 서울의 주거 지역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에 따르면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살기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이 가까워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줄을 이루지만 각 단지마다 공원, 상가, 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생활에 편리했습니다. 특히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배달도 30분 내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겪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첫날부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는 지진의 공포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임시 숙소를 정리하고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연 씨의 도움으로 찾은 이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지진 때문에 늘 불안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전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택계약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서류가 전자문서로 처리되었고 서명도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의 임대 시스템인 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큰 보증금을 내고 매월 적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어 대기 시간이 짧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일주일 후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도 수월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모든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었고 저는 단지 서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도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해결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앱은 일본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으며 해외 송금도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업무 방식은 일본보다 더 직접적이고 신속했습니다. 의견 제시가 자유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러한 환경이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팀장님은 정기적으로 제게 피드백을 주셨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회식 문화나 선후배 간의 예절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 문화는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한국은 더 수평적이고 소통이 활발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지하철 하나로 도시 전체를 쉽게 둘러볼 수 있었고 버스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매운 음식은 처음에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김치찌개나 떡볶이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다양한 도시락과 반찬류는 혼자 사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닌 생활 인프라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 체육시설을 이용해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한강공원의 자전거 도로에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도시 곳곳에 운동시설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바쁜 직장인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오이 씨, 켄타 씨, 유리코 씨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비슷한 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진 걱정 없는 안정된 생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편리한 교통 시스템 등이 한국 생활의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유리코 씨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의료 기록 시스템, 효율적인 예약 절차, 최신 의료 장비 등이 일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켄타 씨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이곳이 점차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동네 상점 주인들과도 안면을 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들 때 지진 알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니 더 넓은 인연의 고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에 있는 일본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부산, 인천 등 한국 주요 도시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일본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한일 문화 교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저처럼 최근에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타나카 씨는 5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1년 계획으로 왔다가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에 매료되어 정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밤늦게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고 물건을 두고 와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IT 엔지니어, 요리사, 번역가, 교사, 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연 씨가 주도하는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 내 외국인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업무 관련 대화도 어느 정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발음 규칙이 일관되어 있어 일본인인 제게는 학습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연 씨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과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미, 북초나농 마을의 전통적인 가옥,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모습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각 장소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일본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 음식을 더 자주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며 다양한 나물과 채소를 사용하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제 입맛도 한국화되어
김치 없는 식사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면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태원, 용산, 홍대 등의 지역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다문화 행사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서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미야자키 지역에서 또 지진이 있었다며 제가 한국으로 온 결정이 현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제 한국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성, 편리함, 문화적 매력 등을 솔직하게 소개했더니 예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한국 이주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이제 저는 서울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단골 식당에서는 제 취향을 기억해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만든 인연의 고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의 선택은 매일매일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제 블로그 내용이 흥미롭다며 출연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양국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방송 촬영은 제가 사는 마포구 아파트와 회사, 자주 가는 한강공원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 편리한 교통과 디지털 인프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등 한국 생활의 장점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지진 이후 일본,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한국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블로그 방문자 수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이주에 관한 질문을 보내왔고 저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비자 신청 방법, 주거 정보, 생활비 비교, 취업 기회 등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일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일 관계 개선과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저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고 있어 양국 기업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혁신성과 추진력을 더욱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 정신이 강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양측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갈 무렵 부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걱정하셨던 부모님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시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일본에서 계속되는 지진 경보와 비교하며 이곳의 안정감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만족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 한강변의 아름다운 공원 등을 보여드리며 이 도시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귀국하시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는 안심하고 응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친구들 중에도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마사키는 실제로 서울의 IT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 준비를 위해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나오미는 서울의 패션 산업에 관심을 보이며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또 한 번의 큰 지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 6.5의 지진이 아오모리현을 강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대비 계획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훈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더 많은 일본인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K-세이프티라는 표현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지진 위험이 적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한국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이주자를 넘어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알리고 일본인들의 관심과 염려를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수락했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양국의 문화와 기술 교류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안전한 땅에서 찾은 새로운 가능성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K-세이프티 열풍에 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현상을 심층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저의 블로그와 방송 출연 사례도 언급되었고 저를 새로운 이주 물결의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목에 부담도 있었지만 양국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강좌 등록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의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이력서에 한국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 채용 설명회는 항상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 안전한 미래를 찾으려는 일본 젊은이들의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의 난카이 대지진 경고는 계속되었고 일본 정부의 방제 계획과 대비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지질학적 위험은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지반 위에 첨단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더욱 간소화했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IT, 공학, 의료, 금융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등 지방 도시들도 외국인 전문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일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새로운 글로벌 팀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팀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열린 태도와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외국인인 제가 리더십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배경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일본인 친구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오이 씨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일본 시장 담당자로 승진했고 켄타 씨는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유리코 씨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찾은 안전과 기회를 통해 새로운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가치관도 변화시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역사,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 등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추진력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효율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지진 소식과 한국에서의 제 안정된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촌 동생은 최근 한국 유학을 결정했고, 대학 시절 은사님은 한국의 대학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이제는 일본어 간판과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 등 주요 지역에는 일본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전문 서비스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인 고객과 직원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와 산업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K-세이프티는 이제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인 집안, 첨단 기술 인프라,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는 지진 불안에 시달리는 일본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한 대규모 방제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들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이주자가 아닌 두 나라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진의 공포를 피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양국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안전한 땅에서 저와 같은 많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진 공포에서 한국 땅으로 떠난 일본 젊은이들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P만 지나가는 특별 통로로 사라지는 후진국 며느리. 40분간 입국 심사에 갇힌 독일 명문가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베르그만 토마스입니다. 우리 베르그만 가문은 3대째 이어온 명문가로 함부르크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 마르쿠스가 아시아 출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신부, 가난한 나라에서 유럽 시민권을 얻으려는 여자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르쿠스가 그 여자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세련된 도시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으며 명문대학교 학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다 비슷해 보였으니까요. 가난하고 후진적이며 유럽보다 열등한 곳. 그것이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자주 우리 독일의 선진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지수의 고국을 간접적으로 낮추어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자동차 산업, 기계 제조 기술, 사회보장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자랑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지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참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3년 우리 가족은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니까 지수에게 익숙할 거야라는 제 말에 지수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는 지수에게 여권과 비자 준비를 상기시켰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입국할 때 복잡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잖아. 태국도 너희 나라랑 마찬가지일 테니 미리 알아봐야 할 거야. 정작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지친 모습으로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와 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패스트트랙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수는 우리를 떠나 VIP만 이용하는 듯한 특별 통로로 사라졌고
우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편안한 자세로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 시민인 제가 후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보다 입국 절차에서 더 불편을 겪다니. 이것은 제 60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헬가도 의아한 눈빛으로 지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쿠스만이 자연스럽게 태국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무려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일 여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으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저는 지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식사 예절, 종업원들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현지 태국 음식에 대한 지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신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방콕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달랐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은 특별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태국 한국 문화 교류 증진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일반 외국인은 500바트, 한국인은 300바트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500바트를 지불했습니다. 안내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에 능통했으나 독일어는 할 줄 몰랐습니다. 지수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자 안내원은 특별한 친절함을 보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더욱 돈독해졌지요. 점심 식사 때는 태국 현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메뉴판은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어 메뉴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지수가 한국인임을 알자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식사 후에는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이런 경험들은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그리고 동양 혹은 아시아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나라들 사이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작은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힘은 제 오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행 3일째, 우리는 푸켓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내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그곳으로 안내되었고 우리 가족은 일반 체크인 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수가 먼저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태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 한국은 태국의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양국 간 교역량은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문화 콘텐츠는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방에서 검색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술 혁신과 문화 영향력 면에서 독일과 맞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간 며느리의 나라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코노미 좌석 앞쪽으로 지수와 비슷한 옷차림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관광객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푸켓에 도착한 후 리조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수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담아서요. 지수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교육과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적 열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우리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과 교육에 투자하며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불현듯 독일과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독일도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발전은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서양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특별 메뉴도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디스플레이에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태국인들이 모여 열심히 시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태양의 후예라는 인기 드라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태국의 한국 관광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런 나라에서 온 며느리를 3년간 무시해왔다는 부끄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푸켓의 유명한 해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안내서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한국어로 쓰인 푸켓 관광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덧붙여 한국 고객 전용 특별 할인 쿠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도 그 안내서를 받았고 호텔 직원은 그녀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수가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직원은 태국어로 뭔가 말한 뒤 카오융이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갑자기 외부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의 한국인 정체성이 예상치 못한 특권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현지 시장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지수를 보자마자 한국인이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특별한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가격 흥정도 쉽게 되었고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고객 특별 할인이라며 가격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부가 물건을 고를 때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선배들을 대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 관리인은 지수에게 무료로 파라솔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손님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이런 차별적 대우가 계속되자 제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서구인으로서 받아온 특권적 대우가 이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해변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레스토랑 벽면에는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오나 봐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예요.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해외 여행객 수도 급증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레스토랑 주인은 지수에게 특별히 한국 전통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 견고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섬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투어보트에 오르자 가이드는 참가자들의 국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늘이 잘 드리워지고 바다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수는 그곳으로 안내받았고 우리 가족도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투어 중에 가이드는 여러 언어로 섬의 역사와 생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설명이 끝나자 지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간 유학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문화에 감명받아서 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통역해 들은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간다는 사실이 제 고정관념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 유학은 항상 서구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지수에게 보여준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라, 그녀의 문화, 그녀의 배경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작은 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태국에서 어떤 곳을 가보고 싶은지 안내해 주겠니?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함께 보고 싶구나. 지수의 놀란 표정에서 제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의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푸켓 시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라면 쇼핑에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지수의 세계를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국 브랜드들의 대대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매장은 쇼핑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브랜드 앞에서 열광하는 모습은 마치 유럽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한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현지 직원들은 한국어 인사말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지수가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들은 그녀를 특별 고객처럼 대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이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에요. 라며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지수가 몇 가지 물건을 고르자 직원은 한국 고객 특별 할인이라며 가격을 낮춰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되어 있었고 독일의 지멘스나 보쉬 같은 브랜드들은 오히려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판매원은 삼성 최신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가전제품의 품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장 한쪽에 전시된 세계 혁신 기술 코너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안내 책자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접이식 스마트폰, 초고해상도 TV, 자율주행, 기술 등 한국이 이끌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쇼핑몰 내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태국 음식점부터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까지 다양했는데 한국 식당이 가장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기 명단에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입구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지수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진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는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 오직 교육과 근면, 그리고 혁신에 집중했죠.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라고 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이 전후 독일의 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도 근면과 정확성, 기술 혁신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듯이 한국인들도 비슷한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수의 제안으로 푸켓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한 거리, 한국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한인 여행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지 태국인 상인들은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 들어가자 TV에서는 한국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청하던 중 한국의 최신 반도체 기술과 세계 시장 점유율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선박 건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지수는 저에게 한국 여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한국 여권의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국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세계 질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간 제 며느리를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푸켓 남부의 조용한 해변에서 가족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마친 후 지수가 준비해온 한국 전통 다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여행 가방에 한국에서 가져온 유기농 녹차와 전통 한과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차의 깊은 향과 섬세한 맛은 제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일정이 시작되기 전 저는 가족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속에 차오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수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해변 산책로로 나와 둘이 걷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침묵이 깨졌습니다. 지난 3년간 쌓인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는 가장 솔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수,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네. 특히 한국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 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단지 아시아에서 온 여자로만 생각했던 것, 너의 나라를 후진국으로 여겼던 것, 그리고 독일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 해변을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위상과 발전상에 대해 얼마나 놀랐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제 고백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사이에 진정한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역사는 정말 놀라워. 그리고 내가 그런 나라에서 온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해.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저는 더 깊은 마음의 소리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르쿠스가 아시아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실망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어.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 교육, 그리고 인성은 우리 가문의 큰 자산이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도 지난 시간들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보트를 타고 인근 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바다 위에서 우리 사이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고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에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대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저는 가족들 앞에서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교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 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어.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 마르쿠스와 헬가의 얼굴에도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특히 마르쿠스는 아버지의 변화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버지 사이의 벽이 두터웠던 것을 그도 역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교훈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은 마치 제 마음처럼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제 인생의 오랜 신념을 뒤흔든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보여준 놀라운 위력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흥미로운 광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EU 시민 전용 레인과 비EU 시민 레인으로 나뉘었을 때 지수는 비EU 시민 레인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빠른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EU의 특별 협정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서재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찾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도 형태의 작은 영토에서 그런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만들어낸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현대 역사와 발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스토리는 마치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닮아 있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주말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문화 전시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의 도움을 받아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불고기와 김치, 잡채를 함께 준비하며 지수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즐기며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사회적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 기업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강국이죠. 우리 독일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의 이런 발언에 몇몇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유럽 중심적 사고를 가졌던 제가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지수의 부모님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는 제가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를 연습해서 말했고 지수의 부모님은 감동의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정성껏 준비한 독일 전통 식사와 함께 와인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수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한국 전통 공예품 몇 가지를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그중 한국 전통 도자기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서재에 그 도자기를 전시해 놓고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문화적 개방성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독일의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마르쿠스와 지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 봄 한국을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놀라운 발전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듬해 4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지수의 고향인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 공항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지하철과 고속열차를 연결하는 교통체계의 정밀함은 철도 강국인 독일인인 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이 사는 강남 지역은 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사인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를 장식했고 그 활기찬 에너지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전통 궁궐부터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600년 역사의 고궁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열정이었습니다. 지수의 모교를 방문했을 때 캠퍼스의 활기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연구실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옛 교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견학하면서 저는 독일 산업계에서 40년 넘게 일한 경험으로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추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의 산업기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한국의 빠른 적응력과 혁신 속도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의 이런 소감에 현대자동차의 안내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었네요. 지방 도시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부산의 해양도시 풍경, 경주의 천년고도 분위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발달된 인프라와 깨끗한 도시 환경이 인상적이었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질서의식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여행을 마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으며 어떤 국가나 문화도 단순히 선진 또는 후진이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수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그런 나라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함부르크로 돌아온 후 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은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했고 더 열린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변화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고 마르쿠스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생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여권의 위력은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알게 해준 이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태국 여행에서 보았던 한국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후진국 나라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